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어제 코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당초 어제로 심의를 마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이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거래 내역은 자신의 징계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내겠다는 게 김 의원의 답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김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는 스크랩해서 코멘트까지 부록으로 달아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 심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소명이 필요한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빈말에 그치고 만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뉴스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유럽의 6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총 9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111건의 MOU에서도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프랑스,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 성격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주 4박 6일간 이어졌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서 얻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뤄졌고 베트남에서도 현지 기업과 111건의 MOU를 체결했다며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교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에 거둔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유럽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된 것입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111건의 MOU에서도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장마철 대비도 철저하게 해줄 걸 당부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 등에서는요, 벌써부터 아주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폭우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직후 귀국하자마자 장마철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수차례 장마철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을 준비했다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관계기관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장마철 대비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각 관계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장마 때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는 등 아주 재난이 발생했었죠. 여권은 집권 2년 차를 막 시작한 시점에서 이 정권 지지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장마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보훈이죠. 관련해서 주말에 있었던 6.25 73주년 기념식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이를 찾기 위해서 경찰 강력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5일 열린 6.25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동훈 장관은요, 행사 도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의 보좌관은 기념식이 끝난 직후 관할 파출소를 찾아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했고요.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강력팀 형사 2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휴대전화 분실 신고에 강력팀까지 출동을 하느냐, 이거 법무부 장관이라 특혜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특혜였습니까?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시 당직인 팀이 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도 특혜가 아니고 관례적인 신고 처리 수순이었다는 건데요. 행사장에 투입된 경찰은 체육관을 수색하고 관련 CCTV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내 폰 혹시 갖고 있나? 잠깐 독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잠깐만. 내가 내 폰을 넣어요. 포기하고 가시죠. 내한테 손짓 들었어. 혹시 도난당한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했다는데요. 결과적으로 단순 분실 사고였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한 장관, 금방 휴대전화를 찾은 겁니다. 네, 경찰은 CCTV 확인 과정에서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A씨가 빈 의자에 놓여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행사가 끝난 뒤에 A씨가 본인의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신고하고 맡겼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MBN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A씨는 습득한 휴대전화가 한동훈 장관의 것이란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 전화를 거는 등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휴일인 탓에 연결이 안 되면서 결국 경찰서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서류 봉투에 꽁꽁 싸맨 상태였는데 A씨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가져갈 것 같아 그랬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경찰은 절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분실 사고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어제 오전 이 습득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장관은 습득자가 제양 군인의 소속이셨는데 길게 통화를 했고 참 좋은 분이셨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이 밝힌 분실 당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한 장관 당시 기념식에서 이 KLO 부대원 출신의 한 노병으로부터 직접 쓴 쪽지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알리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당시 기념식에서 6.25 참전 유공자로부터 직접 쓴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MBN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 측은 한 장관이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쪽지를 들고 사진을 찍느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의자에 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참전 유공자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북파 공장 첩보부대인 K로 부대원 출신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이었고요. 쪽지에는 K로가 인정받은 게 처음이라며 보상금도 받고 청와대 오찬의 초청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 쪽지를 접거나 주머니에 넣지 않고 태극기와 함께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이 쪽지 내용을 알리는 모습이 당시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공자로부터 쪽지를 받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보시고
윤석열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보훈 행보를 계기로 해서 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생활고로 반찬을 훔친 6.25 참전 유공자 소식이 들려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남성 A씨는요, 지난 4월 초부터 약 한 달간 부산에 있는 한 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8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이후 30여 년간 선원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렸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주는 5,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계산할 돈이 부족해 물건을 훔쳤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해지자 참기름이나 젓갈, 참치 통조림 등이 필요해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A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경찰과 보훈청 등을 통해서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50여 건의 후원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또 A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죽이나 참기름, 참치 통조림과 같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식을 접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간 시민도 있었는데요. 이 시민은 직접 쓴 손편지와 기프트 카드 등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A씨의 사연을 접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반찬거리를 훔친 노인분의 소식을 들은 누구든 가슴 한편에 먹먹함을 느꼈을 텐데 그분이 한국전의 영웅이란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천수를 누리며 좋은 것만 보시고 드셔야 하실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진 그늘에서 외롭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분들의 피와 땀, 젊은 미에 세워진 땅에서 살고 있는 후손들이 나설 때라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전달해준 후원 물품은 A씨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후원 희망자는 부산지방보훈청으로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약식 재판인 즉결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은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부산에서는 참전 용사의 안타까운 생활고가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를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미술 전문 매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이 외국 매체와 정식으로 단독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인 듯합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외교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김 여사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공인 이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권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의 활발한 행보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왔죠. 그런데 이와 달리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김 여사의 최근 해외 순방 행보를 또 높이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광주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번 프랑스, 베트남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키링을 가방에 달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외신 기자들에게 믹스커피를 소개하거나 부산을 주제로 한 노래인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즉석에서 틀어주면서 또 하나의 한류를 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 전 원장은 김 여사가 베트남 방문 당시에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친교 활동을 한 것도 잘한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김 여사가 별다른 잡음 없이 잘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윤 대통령도 잘했다면서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를 칭찬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모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김 여사의 이번 해외 순방 활동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건데요. 어떻게 긍정하십니까? 긍정이 아니라 칭찬할 건 칭찬하죠. 민주당도 야당이라고 해서 잘한 것까지 비판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부산 엑스포 PT 하신 부분, 베트남 가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는 부분,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활동 중에서 제가 봐서는 조금 신박하게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를 알리는데 여러 가지 행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칭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죠. 지금 현재 파리와 베트남 가서 어떤 외교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나 아직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경력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정했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냥 좀 뒤로 물러서서 어떤 배우자 역할을 어떤 내조만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주가 조작에 좀 나름대로 가담이 됐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수사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런 의아심이 있어요. 그 두 부분 좀 털고 가면 지금의 이런 잘하시는 부분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대통령의 배우자들한테 주어지는 외교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공 외교 내지는 공중 외교라고 불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 이제 외교적인 협상 이외에 각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이나 예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저희가 보통 공중 외교라고 부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실적 성적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것이 되게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스페인 순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룩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옷을 입어가지고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전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사나 예술이나 문화와 관련돼서 물밑 작업으로 그 나라와의 어떤 연대나 유대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작업들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부분들 털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털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외교적 성과들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주말 귀국한 뒤에 민주당 안팎이 술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에 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목소리를 내면서 개파 갈등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에 귀국한 상황에서 친명계와 친낙계가 당분간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퍼붓자 이낙연 전 대표 층에서도 이를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개파 갈등이 다시 폭발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직후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귀국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 서울 종로구 자택 인근에서 측근 의원들을 만나서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이 측근들과 자리를 함께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귀국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의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외치면서 사실상의 정치 복귀를 선언한 뒤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 측근들과 저녁을 함께한 게 확인이 된 건데요.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만찬 모임에 대해서 소회를 푸는 정도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의원들 간의 향후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일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 자택 인근에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최근 사무실 계약을 마쳤다면서 편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기획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요, 이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역할론 띄우기, 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하죠. 네, 이 전 대표가 귀국 일성으로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비명계 90여 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 대표적 친낙계 인사인 윤영찬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거라면서 필요한 때는 당에 대한 쓴소리도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쓴소리하는 직책 마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필요할 때는 하시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계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제 불과 9개월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그다음에 깊이 있게 숙고를 하실 거다 이렇게. 특히 친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건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신경민 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이낙연 악마와의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이낙연 때문에 놓쳤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논리를 계속 지금 1년 이상을 확장을 해온 거죠. 반면 친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서 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이 통합의 메시지를 먼저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 이재명 대표와 대결 구도가 된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렸고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낙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이낙연 역할론과 관련해서 성찰이 먼저다라며 이 전 대표도 윤 정부 탄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역할까지 보다는 우선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이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오시고 안 오시고 정치 활동하시고 이건 본인 개인의 선택이니까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가셨을지 난 가끔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양새가 어디서 잠행하고 있다가 짜잔하고 출정식 같은 모양새인데 별로 국민 보기에는 전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을 패배해서 미국을 갔다 왔었습니다. 이회창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패배 후 뭐 미국인지 외국을 갔다 왔어요.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어요. 당내 경선에서 진 거잖아요. 예. 당내 경선 졌다고 외국 갔다가 온다? 저는 그것도 조금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친이낙연계 인사들을 자극하는 건 무엇보다도 이 당원 게시판 등에서 격화하고 있는 이재명 강성 지지 당원들의 이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일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 당원들의 반격도 또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요, 말 그대로 둘로 쪼개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회방꾼이 또 나타났다면서 귀국 직후부터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야 한다, 낙향해라, 어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느냐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도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와는 다르다, 이런 글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분 사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통합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해 화합을 이룰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반면에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견제 세력을 결집해 갈등이 더욱 격화될 거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특정 진영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정치적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죠. 자신이 배지 하나 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될 텐데, 근데 지금 당내에 어떤 친명에 서거나 또는 비명에 서거나 비명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개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또 다른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정 진영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이 꿀렁이는 분위기 싫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은근히 그녀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수박왕 이 전 대표가 돌아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경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으로 민주당이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 입을 베어 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전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였으면 우리 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뭐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정치활동 대신 강연을 통한 강연 정치로 쟁걸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모처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달부터 북콘서트 등 전국 순회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다지만 본인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내 현안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문제를 다룰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민주당 내부 상황이 역시 좀 꿀렁꿀렁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민주당 내부 상황의 어떤 흐름, 이거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내부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만 흔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두 분이서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에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친명이든 비명이든 주변에서 흔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사자들은
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의기투합을 해서 국민들 눈높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명이든 비명이든 자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없애야 될 분란 자체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 뭐 수박 논란이네 뭐 사라져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요 당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원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죠. 뭐 정치 재개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고 나중에 당이 어려웠을 때 뭐 비대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큼의 정치의 하수는 아니세요. 라는 점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예를 들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뭐 성찰을 요구하는데 그 자체도 본인 자체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당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들을 지금 아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분히 정치를 재개한 건 맞지만 그 정치를 재개함에 있어서 당을 위해서 하는 행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아까 윤영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당의 쓴소리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고문 얼마나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역할들을 상임고문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점은 당을 아끼니까 쓴소리를 하겠다는 점으로 그냥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쓴소리를 가지고 또 당원 게시판에 수박 논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아까 네. 저희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두 분의 그 녹취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네. 좀 시각이 반대였어요.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돌아왔으니까 민주당 내적 갈등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중도 합리적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민주당을 맡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70석은 고사하고 130석, 120석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의견에 좀 더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이야기가 공교롭게 또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재명 당시 후보는 패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도 좀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 또 하태경 의원의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치렀던 선거와 이낙연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치렀던 선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만 봐도 이낙연 대표는 당선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종로구에 직접 출마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랑 싸우면서 본인이 그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선거에도 크게 이겼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세 지역으로 가가지고 무난하게 당선이 되셨지만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했거든요. 그 이후에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당의 내용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가 시점을 달리해서 각각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집중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의 반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체제, 뭐 보완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리더십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라는 계속 고민들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낙연 대표가 등장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어떤 반사이익적인 효과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봐서 뭐 그 두 분의 말 중에 누가 조금 더 동의하냐면 저는 김병민 최고의 말에 조금 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압박의 강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지만요. 다만 문서로 서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빨리 만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공동 서명하자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힘들면 민주당 당대표실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답변, 이미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알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음에도
여당이 제안하는 서약서 서명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요구에도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당 안팎에서도 혁신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합시다.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신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언제든지 청구해라. 이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언은 그전에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도 했잖아요. 근데 행동은 거꾸로 했잖아요. 말로 또 한 번 더 하는 거는 사실 감동이 없고 뭐 기대도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 그 말에 일치하는 언행 일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 앞에 설명하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좀 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는 별도로 하여튼 민주당의 지금 전반적인 내부 기류가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친명 또는 비명의 구분이 없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지금 이런 분석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 동의안 특권을 내려놓자는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부 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의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일일이 강요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도 혁신위안 통과는 힘들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하고요. 채널A에 따르면 개파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이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거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회의 이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역시 혁신위와의 새 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 친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중립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관련해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권 포기에 대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 이게 그 혁신위 제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가결을 하지 않는 거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제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입장에 대해서 이 여당의 공세 더욱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꼬집으면서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즉흥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 대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에 늘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고 이 제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방탄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은 이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보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야 압박의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역시나 사돈낱말 정당다운 꼼수 결정이라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또다시 뒤집은 허언 이재명 대표와 말을 번복하는 민주당의 상습 시건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가짜 선언에 면죄부를 주고 물타기 이용 특권 포기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나물의 그 밥이긴 매한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하지나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상대로 뻥튀기 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냐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작은 첫발에 불과한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반개혁 세력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면 교사로 삼아 도덕성을 더 높이고 정치개혁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겠나 싶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위를 동시에 겨냥했는데요. 이 의원은 민주당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이 별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히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야 혁신 한 발자국,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제 친명계의 중진이죠. 안민석 의원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줄줄이 의원들이 감옥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에 혁신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줄줄이 감옥 갈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혁신위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고요. 근데 어제 오후에는요, 이 코인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징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윤리자문이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차 회의를 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2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문위는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3일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한테 이제 거래 내역 전부를 좀 내놔라. 그리고 일부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 의원이 여기에 응하지를 않으면서 지금 자문위의 징계 결론 자체가 미뤄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회의 이후에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거래 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낼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다면서 다음 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자료를 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할 사항인데 어차피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30일까지 내도록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당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저희가 토론한 과정에서 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고요. 품유지나 뭐 이런 거는 뭐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징계 수위 자체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안 하고. 논의는 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윤리심사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모든 의원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 보유 내역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지켜보고서 그 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서서 자문위는 지난 3차 회의 이후에 김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걸 요구를 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를 통해서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일부만 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문위가 여야 동수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김 의원이 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추천 자문위원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등에는 일일이 코멘트까지 달아서 추가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김 의원의 행태가 떳떳하지 않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면 뭔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이 정도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국회 윤리특위 이 자문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 저는 이거 제명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게 되면 김남국 의원 면피성으로 시간 벌어주기에 지금 제1야당이 힘을 보태고 여기 윤리특위 자문위까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배윤주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반복되는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의원직 제명만이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지난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기습탈당과 야반도주를 통한 숨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SNS에 자신이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정말 떳떳하다면 비밀 보장 운운하면서 SNS에 변명할 시간에 각종 가상자산의 최초 보유 경위 및 이후의 거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공개해 진상규명에 임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의원의 당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을 방관한 책임을 지고 김 의원의 자료 제출과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게 함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만 김 의원 자료 제출에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 필요한 부분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가 막상 자료를 전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까지도 김 의원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찌감치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안이 하루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었고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역시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에 불충실했던 건 사실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못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자문위의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김 의원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도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언급한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가 어제 김남국 의원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방금 전에요 이 언론에 공지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리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국회에 낼 것이다.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또 언론에 이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결정이 김 의원의 자료 제출 거부, 물론 일부 자료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자료 제출 거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번 사태, 그러니까 코인 사태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임기응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시는 태도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이 혐의들을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 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 이 코인 논란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TF를 만들었는데 TF에서 자료 조사를 좀 해보고 뭐 징계하려면 징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탈당을 해버리면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을 해버리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자체 TF의 징계 어떤 권한 자체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윤리위에서도 먼저 자문위원회를 두자라는 야당의 요구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최장 한 달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자문위를 두면서 바로 징계를 내야 될 것을 차일피일 좀 미뤄지면서
나름의 김남국 의원은 시간을 좀 번 셈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계속 억울하다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다는 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미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윤리위가, 제 생각은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에게 요구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 내역 주십시오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런 궤변을 통해서 변명을 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료 제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처럼 좀 들립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혐의의 무게감을 좀 잘 느끼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자료 제출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토로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습 불가구나.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윤리위의 어떤 조사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만 대응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본인 정치인이에요. 제가 누상 얘기를 했지만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윤리특위에서 가상자산 전체 내역을 내라고 하면 내면 되죠. 그게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또 방기한다? 따지고 보면 26일 날 내나 30일 날 다 자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본인이 정치를 하고 버티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행동과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나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요, 이 먹거리 안전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여당은 경북 성주에서 이른바 참외 먹방을 하면서 이른바 사드 괴담을 겨냥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지금 단식 투쟁에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속 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요,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가세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 규탄대회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을 동시에 개최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오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오염수 방류 반대 농성장을 찾아서 윤재갑 우원식 의원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단식 농성에 나선 의원들, 그리고 어제 농성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섭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익 침해 방조와 직무유기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괜찮습니다. 조금 안 좋을라 했는데 우원식 대표가 오시니까 힘이 나가지고. 건강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님은 단식하지 마십시오. 시작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없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식을 하시더라도 물이라도 많이 드시고. 계련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몸이 상하면 너무 상하지 않도록. 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를 성토하면서 단식 농성 지원 사격에 나선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IAEA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견해를 밝히며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방류가 절대적으로 정해진 일도 아니고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노력도 없이 오히려 방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야당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최종 선택 과정까지 다 인발급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여러 가지 측면 또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전에 아마 얘기했던 것 중에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미 방류를 사실상 공유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의심이 좀 더 커져요. 여당에서는 이 단식 농성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 주체가 우리 정부가 아닌데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하는 게 과연 오염수 방류를 막고자 하는 의도와 맞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겨냥해서 전문가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하는 단식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되겠냐 이렇게 일침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두 분이 단식을 이제 국회에서 한다 그래서 네. 이게 일본 정부의 압박이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장외로 나가는 거. 그리고 네. 우원식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단식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은 과거 민주당이 이제 야당 있던 시절에 보여줬던 전매 특허 이런 일들이 그냥 똑같이 재현된다. 도돌이표처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민주당은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단식하라고 주신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른바 이 사드 괴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 삼을 그런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성주 사드 기지가 전자파에서 안전하다 이런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뭉갠 거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시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상당 기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나 또 그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우선이고요. 그게 되고 나서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 그리고 공세와 관련해서요, 이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이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에 이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이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또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성주 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가 착수돼서 진행이 돼 왔지만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해서 27년 6월까지 이걸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전해드린 대로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잇따라서 그 이른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국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직접 그 현장을 찾아서 격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국회 앞에서 그런 걸 하느냐, 이거 총선용 일종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은요,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야당이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단식을 해도 정말 부족할 판에 야당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비판할 이유는 없고요. 가장 좀 생뚱맞은 게요.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상관없는 사드 기지가 뭡니까? 성주 참외를 먹고 있고, 이게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고 불안하다 그러면 왜 불안해해야 되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불안하다, 못 먹겠다라고 해놓고 전국에 다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소금 어떡하나요? 사실 그 불안을 조정하고 소금값을 올리게 한 것은 저는 오히려 또 민주당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계속 조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힘과 터놓고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얼만큼 위험하지 않은지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방식은 저는 21세기 국회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유정의 끝없는 잔혹입니다.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과외 앱으로 만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범행 수법이 보도돼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는 치명상을 주지 못하는 신체 부위에서도 피해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유정은 지난 2일 얼굴을 가린 채 언론 앞에 등장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끝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 의아함을 자아냈었는데요. 그때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처음 만난 피해자를 100여 차례나 되게 그렇게 잔혹하게 공격을 했는지 정말 그 끔찍함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정유정이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요, 미리 아버지한테 이 범행을 암시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유정은 범행 며칠 전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큰일을 벌일 예정이고 이를 저지르면 감당이 안 될 거라면서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통화에서 정유정은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려진 대로 정유정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정유정은 검찰 진술에서 아버지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해서 좌절했다는 등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정유정은 대입과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실패한 뒤 온라인에서 존속살인을 검색할 만큼 분노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정이요 또 심신미약 이걸 노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어요. 네, JTBC 보도 내용인데요. 정유정은 검찰 조사 당시에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본인의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혹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서 이중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끼 택배로 공격인데요. 이건 또 무슨 사건인가요? 네,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40대 남성 A씨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드리기 위해 문을 연 50대 여성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CCTV 분석을 통해서 A씨의 동선을 추적해서 3일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한 거 온 거 그 물건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런 날벼락을 당한 건데 그런데요, 이 A씨가 택배를 미끼로 두고서 이 1시간가량이나 기다렸다고 해요. 맞습니다. A씨는 미끼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피해자가 이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A씨는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가량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주소지를 잘못 찾아갔다라고 진술했지만 원래 노린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네, 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빚이 많은 데다가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 금품 갈취가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A씨와 피해자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상 유출 일파만파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선수의 소식입니다. 지금 어떻게 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5일 SNS에 한 익명의 작성자 A씨가 자신을 황의조 선수와 만났던 여자라면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황 선수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다 다시 해외로 가야 한다며 관계 정립을 피하는 형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불법 촬영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 공개하겠다면서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A씨가 올린 동영상과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황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 글을 최초 유포한 작성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협박범을 찾아내겠다며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고소장까지 내게 된 황 선수 측의 입장,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황의조 선수 측은요, 논란이 된 영상이 지난해 10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전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해왔다는 게 황의조 선수 측의 설명입니다. 또 황의조 선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상황은 아닌데 유포됐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SB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글과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 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부 네티즌들이 그 영상 이거를 갖다가 지금 내려받았다가 그 영상을 또 거래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된 게시물은 모두 지워졌지만 온라인에서 영상을 사고 파는 이들이 등장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 선수 측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차단을 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영상을 유포한 그 A씨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황의조 선수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황 선수가 여성들을 몰래 영상을 촬영한 거라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유출된 영상의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처음 게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황의조 선수 측의 대응으로 볼 때 그가 촬영물 유포에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최초 게시물 작성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황 선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